네,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제가 지금 모실 분은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전에 우리 의원님하고 무슨 얘기했냐면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랬더니 우리 의원님께서 내가 이렇게 바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바쁘시죠?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처음에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이라는 초특급 이슈가 터졌을 때 네네. 민주당이 방관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래다가 망가질 건데 냅둬버리자. 그런 얘기도 사실 식으로.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며칠간 침묵을 했는데 네. 사실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 거고 제가 떠안는 형식으로. 그래서 뭐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할 거 없이 이제 제 발언을 받아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나흘 지났더니 이제 민주당이 그제서야 성명서 한 장. 그 이튿날 이제 국방부 가서 뭐 기자회견 한번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그 민주당이 대선에 지고 나서 뭔가 아직 그 정신이 좀 덜 돌아왔고.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럼 뭐 윤석열 당선자 뭐 엉터리 뻘짓 한다는데 냅둬버리자. 네. 좀 이런 심리도 있었고 청와대도 뒤늦게서야 이 문제 심각성에 반응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제가 바빠진 것이죠. 사실 전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걸 보고 하늘이 내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내렸다. 아이고 요즘 하늘 얘기 뭐 이런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좀 겁납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저도 약간 동의하는 부분은 그 민주당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를 찍지 않은 분들은 네. 이런 말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뻘짓하게 냅둬라. 예, 그거 이거였어요, 솔직히 예, 말해가지고. 예, 예. 근데 솔직히 그렇게 냅두면 안 되는 게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우리가 결국 피해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무책임하다는 거는 이제 당선자가 뭐 잠을 어디서 자건 집무실을 어디서 그게 하건 사실 중요한 게 솔직히 아니죠. 아니 이게 잘된 건 못된 건 간에 새로운 어떤 차기 대통령의 문제인데 네. 왜 문제가 지금 이게 현 정부 문제냐면은 네. 그 집무실 준비를 하는 기간에 대통령의 위기관리센터나 경호처 또 국방부 장관이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주목하고 네네. 제자리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다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기관리센터 옮겨라. 그다음에 국방부 집 비워라. 네. 그다음에 경호처 와가지고 경호 작전 계획 세워라. 이렇게 네. 되면 네. 대통령께서 지금 네. 이 3, 4월 엄중하고 민감한 안보 정세에서 국군 통수권이 이제 형해화되고 네네. 대통령의 위기 관리에 있어서 걸림돌이 조성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5월 9일 밤 12시까지 이 나라의 위기 관리의 최고 책임자, 안보의 최후보로는 누가 뭐래도 대통령이죠. 문재인 네.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절대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거는 뭐 얼마든지 그 정책 조율도 하고 인사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안보 문제가만큼은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제 외교안보 문제를 건드리는데 미국의 전 후임 대통령이 이 취임식 끝나면 핵가방이 전달됩니다. 핵전쟁 그 코드가 들어있는. 그래요. 예, 그 전까지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전쟁 권한, 전쟁 네. 위기 관리 체제 이건 절대로 안 건드려.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건드렸다가는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의 영소성, 그러네요. 지속성이 네네.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네. 그 취임식 딱 하고 그 핵가방을 전달받았다. 이걸 미국 국민한테 다 보여주잖아요. 네. 그만큼 나는 미국의 국가의 영속성과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당선인 측 이 얘기는 핵가방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핵가방 내놔라. 네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님께서 이렇게 말하네요. 지금도 대선 불복이라고 그러는데 초기에 만약에 그랬으면 언론이 더 난리쳐서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솔직히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좀 순한 편이잖아요. 그냥 이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래가지고 또 약간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이. 그래서 네. 이번에도 또 윤석열 당선자가 그렇게 하니까 또 이 말 들어주려나? 사실 그게 전 제일 걱정이었는데 예. 사실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예. 들어주고 싶어도. 왜냐하면 지금 옮기는 거 다 오케이를 해버리게 되면 본인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2달 동안에 계속 뭔가 이삿짐센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무것도 좀 정리 안 되고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얘기하면 계속 이어나가죠.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58%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반대한다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사실 저는 뭐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거보다 퍼센테이지가 더 높을 거 아닌가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시는 걸까요? 이 당선자께서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예, 아무래도 좀 약간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이 심리적? 강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청와대가 많을 때는 하루에 관광객 4,000명이 들어와서 어떨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지 사실 다 개방돼 있는 거잖아요. 개방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어떨 땐 대통령께서 시민을 만나요. 아, 네, 그런 경우 많아요. 사진도 찍고. 네네. 오히려 청와대 직원들이 보안 앱 때문에 사진을 못 찍지 시민들이 청와대 직원들보다 더 자유로워요. 이게 그래요? 청와대예요. 네네. 그런데 그 구중궁궐이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 그래서 네네. 어떤 보수 진보 대통령이 번갈아 가면서 그 굉장히 어떤 제왕적 권력을 누린 전근대의 상징으로 보고 아주 뭐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거부감, 적대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윤석열 용산 시대의 새 역사의 첫 주인공이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명확한 착시 현상이자 그 대단한 과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지금 청와대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산업화 시대의 성장, 민주화 시대의 어떤 성숙한 민주국가의 성취를 이뤘고 경제대국 10위에 그렇죠. 놀라운 네. 성장을 이루면서 청와대는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개방돼 오면서 이제는 그 얼마 그 경비구역 남지도 않았고 네, 이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그 청와대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어떤 시간을 갖고 이전을 하는 것이 국가의 순리인데 이런 걸 다 무시하신다. 또 그 청와대에서 단순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당선자는 청와대 조직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계세요. 저번에 민정수석실 해체해서 네네, 보셔서 그렇죠. 아시겠지만 그 청와대가 부처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 자체도 싫다. 이런 권력도 해체하겠다. 그래서 용산 집무실의 이전을 윤석열 당선자가 설명하는 걸 보면 네네. 극도로 축소된 청와대가 들어오고 나머지 공간은 민관위원회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정보 모델, 그러니까 권력에 되게 대한. 좀 그림이 안 그려져요, 저는. 그러니까 위원회 정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위원회 정부. 위원회 정부? 예. 왜? 위원회의 권력이 탄생하는 거예요. 위원회라는 건 뭐냐 하면은 협의기구고 저게 한시적이면서 그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거지 권력을 그렇죠. 행사하기에는 좀 위원회는 힘들어요. 무슨 책임을 지는데도 사실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청와대는 네. 이 대통령실은 어떤 윤석열 당선자를 위한 어떤 최소한의 보좌 범위만 남겨놓고 네. 사실을 해체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거부감, 청와대라는 조직에 대한 거부감, 네. 그 다음에 문화적 심리적인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용산 이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 정부 창조, 권력의 모델을 재구성해내는 네네. 예, 이런 단계로 지금 이분이 나가 계시다 보니까 이게 뭘까 하는 실험적인 어떤 국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권력의 질, 그 다음에 정부의 모델, 그 다음에 거버넌스의 구조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어떤 합리적인 구상이 전체적으로 되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정치를 하는 겁니다 하고 어떤 그 하나의 개념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그렇군요. 예,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어떤 개선이기 때문에 그 앞날이 매우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제 여론조사 대통령이 얼마나 일을 잘하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본 여론조사에서 예,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기대가 제일 낮은 걸로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포인트 정도 기대감이 떨어지고 실망감이 한 4포인트 정도 늘어났으니까 올라갔다. 예. 7%가 넘는 그 여론 변화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용산으로의 이전 얘기가 좀 부각이 되면서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외신에서 온통 관심을 가진 건 여가부 문제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에 여성 단체들하고 싸우면서 극우 정치로 갔다. 그게 오버랩 돼가지고 미국의 싱크탱크 그 랜드 연구소, 그 다음에 포린 폴리시, 네. 캐나다 아시아 태평양 재단 네. 이런 어떤 유수의 싱크탱크가 한국의 그 안티페미니즘에 대한
그 분석 논문을 다 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관심이군요. 그걸 세계에서도.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가 또 기사화하고 있고. 네네. 그 5년 전에 전 세계에서 쏟아지던 촛불혁명의 찬사와 민주정부에 대한 기대감, 전 세계가 그 찬사를 보냈던 게 싹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우려와 비난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용산 그 집무실 이전의 문제에서 앞으로 있을 여가부 해체 문제가 이제 외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쟁점 형성이 되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공교롭게 집권 초에 집중되면서 네네. 여타의 민생 이슈를 압도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청와대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안보 공백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쏴도 미사일이라고 말도 못하는 정부가 왜 그러느냐. 그래서 안보 공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심하게 말을 그 하더라고요. 북한식 표현이네. 예,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안보 공백에 대해서 네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예, 뭘 착각하죠? 자, 저기 용산으로 집무실이 오건 말건 합참의 지휘 통제 시설 그대로 작동하고 군사 대비 이상 없고 무슨 안보 공백이 있냐 이 예, 얘기거든요. 이제 그 얘기거죠. 예. 그 말은 저기 안보 무식한 공백하고 말 아니까 솔직히. 방송에 그런 말 해도 됩니까? 아니, 제가 그러면 그런 말 안 되는- 하고 싶었죠, 사실은. 그 제가 괜히 말했나 봐요. 예, 아니 네. 무식이 고도로 발전한 얘기예요. 어. 자, 왜 그러냐? 네, 왜 그럽니까? 예. 안보 공백이라는 거는 네. 현행 국군 통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신의 위기 관리 그 시스템을 다 할 수 있느냐? 네. 만약에 3, 4월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든가. 그렇죠. 어디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해진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자를 지키면서 네. 국가의 안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요게 안보 공백이에요. 그렇죠. 합참에서 하는 거는 그 시스템 그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국방부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니까. 예. 대통령이 그러면 할 수 있겠냐. 안보의 책임자 당사자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밑에 위기관리센터 빼가고 국방부 장관은 원래 그 통수권자 지시 없이는 못하는 거죠. 네, 자리 이동할 수 없는데 그렇죠. 내 지시도 안 받고 벌써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합참은 뭐 비워준다 그러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니들 뭐 하냐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아니 국방부 장관 이사하느라고 바쁘다?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그 상태가 안보 공백입니다. 그렇군요. 뭘 안보 공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진짜. 안보 공백은 합참이 있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예. 없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다음에 한미 동맹도 그 합참에 이제 그 한미 연합 연합사라고. 연합사가 아니라 연합지휘 체계 그 라인이 깔려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고 그러면 동맹국 그 협조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요? 예. 우리 맘대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이런 협조 동의 안 받고 옮기면은 이게 왜 안보 공백이 아닙니까? 그렇죠. 주변에서 다 걱정하고 있어요. 다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보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내가 내 지시 없이 안 통하고 내 지시가 안 통하고 그 국가가 이렇게 그 제멋대로 움직인다는데 나 불안하다. 이게 안보 공백인데. 네. 갑자기 난데없이 합참 지휘 통제 체제 잘. 그러면 휴전선에 군인들이 그럼 제자리에 있지 용산에 와서 이삿짐 날라준답니까? 그 얘기가 아닌데 사실은. 그러면 철원이나 그 네, 고성에 있는 군인들은 그럼 제자리에 있는 거고 휴전선이야 지키고 있는 거지. 누가 그게 무너진다는 안보 공백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아니 전혀 다른 개념을 얘기하시는. 생각을 조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분들이. 예. 지금 손영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가정집이 이사를 해도 인터넷 하루 불통되면 정말 난리 납니다. 우리 솔직히 그러네요. 인터넷 뭐 이렇게 옮기느라고 잠깐 한 몇 시간만 불통돼도 사실은 되게 성질 급해요, 우리. 불편한데. 근데 만약에 청와대 이렇게 이전하느라 복잡해진다, 끔찍한데요. 특히 제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 군사 내용 관련된 부분을 좀 너무 잘 모르시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북한 서해상 방사포 사격 이번에 한 거에 대해서도 9.19 지난번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서 국방부 장관 쪽에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또 말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 대통령 당선자 쪽에서는 그냥 정신이 위배된다고 말한 것 뿐이다. 이렇게 또 이제 말을 조금 얼버무렸는데. 뭐 조문이 따로 있고 정신이 따로 있고 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좀 예. 전체적으로 조금 이쪽에 대해서는 취약하신 느낌이 좀 들긴 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게 뭘 잘 몰라서 저러는 것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좀 좋게 해석하죠, 솔직히. 그 처음에. 사실은 그런데 9.19 군사합의서 파기 발언은 작년에 대선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맞아요.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었고. 예. 북한이 계속 안 지키면 파기해버리겠다. 그래서 이 말투가 재작년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저 9.19 군사합의 백지화를 시원하게 해버리겠다. 이래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말렸어요. 야 너무 나가지 말라고. 야 너 그래 자꾸 그렇게 도드라지면 어떡하냐. 야 이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건의했는데 없던 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 후에 이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 군사합의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 평화가 싫은 거죠. 아, 평화가 싫어서 그럴까? 아니 이 불안한 평화라도 네. 우리는 이어가는 게 좋다고 보는데 당연히 그러죠. 이게 얼마나 불안한 평화고 굴욕적인 평화이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남북한에서 이런 어떤 강경 발언이 나오는데 이번에 그 북한이 이제 장사정포를 동해로 쏜 건 뭐냐면은 네. 군사 합의서에는 그 사격을 해서 안 되는 구역이 표시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사격하면 안 비행금지 된다. 구역, 사격금지, 훈련금지 구역이 설정돼 있는데 네네. 9.19 군사 합의를 체결한 이후에는 북한이 사격 위치를 다 바꿔서 거기 위치를 벗어나서 하고 우리 측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이렇게 장소가 다 조정돼 있거든요. 그랬군요. 예, 이걸 준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네. 9.19 군사 합의는 살아 있습니다. 북한이 그걸 고려해서 쏘는 걸 봐도 네. 이 협정은 살아있는 협정이고 그것이 지난 3년간 우리를 좀 평화롭게 놔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 3년간 NLL 근처에서 별일 없었고 휴전선에서 네, 별일 네, 없었고 네. 옛날에는 뭐 사람이 죽고 다치고 피난 가고 뭐 부지기수였거든요. 그랬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죠. 그리고 NLL에서 별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전협정 위반 횟수가 보수 정권 10년간 271회였는데 네. 문재인 정부의 단 한 건이고 그 단 한 건도 우발적인 걸로 돼서 처리가 잘 됐고 그랬군요. 예, 이렇게 했던 건 군사합의서의 효과예요. 그렇군요. 이 효과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걱정 없이 5년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걸 자꾸 흔들어대고 해서 제가 대선 TV 토론에도 많이 나가가지고 진짜 파기할 겁니까? 파기할 겁니까? 이러면 또 답변을 대답을 못 못하죠. 하세요. 그래서 네네. 파기할 구실을 찾는 거라고 봐요. 근데 그래서 무엇을 노리고자 하나? 우리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겠다는 건가? 저는 사실 많이 걱정이 되는데 연합 지휘 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네. 미국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가지 그 사례를 들면은 우리가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 10조 원 드는데 우리가 94%의 비용을 댔습니다. 우리가요? 예. 10조 원에서 94%를 미국은 공짜로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초호화 가장 규모가 큰 기지 하나를 공짜로 얻은 거예요. 평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 기지 정도가 아니에요. 신도실 하나 얻은 거예요. 거기 가족도 살 수 있게. 네. 예, 학교, 영화관, 병원 모든 걸 다 줘줬으니까. 그런데 그때 막판에 터진 게 이 C4I 그 정보 시스템. 네네. 이거 원래 비용이 없었는데 천문학적 액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저기 미국에서? 이 라인 옮기는 거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플러그 그냥 빼서 가서 꽂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건 데이터 통신이 되고 방어막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 안정화가 돼야 되고 그런데 네네네. 지금 국방부 벙커에 있는 센츄리 K라고 하는 그 미군 시스템은 미국의 위성 정보와 북한에 대한 표적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아주 그 최고급의 미군 지휘 통제 시스템이에요.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가 평택으로 그거 옮겨줄 때 엄청나게 돈 들고 아주 애를 먹었던 전례를 봤을 때 이번에 이런 것들 이전하게 되면은 미군하고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고 또 과하게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어떤 우리 입장이 결정 안 되면
우리가 무단으로 이거 뜯어서 가서 플러그 빼서 꼽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 그렇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 대통령끼리 알아서 이게 문제가 아니군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거 무슨 경을 치려고. 그러니까 그러다 정보 못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미군 정보. 이 라인이 깔려 있는 이유는 한국은 독자적인 한국군 지휘 통제 시스템이 있지만 네. 이거보다 성능이 뛰어난 미군 거와 그 연결이 돼서 네. 우리가 못 가지고 있는 정보, 네. 그 각종의 어떤 그 북한 동향에 대해 블랭크로 돼 있는 걸 채워넣을 수 있는 데이터를 받는 거거든. 데이터. 그래가지고 또 미군하고 연합 합동 작전을 해야 되니 이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런 것으로 최적화된 게 국방부 빵카입니다. 그렇죠. 네. 최적화된 게. 최적화된 그런데 여기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걸 다 바꿔야 그럼 되는데 현재 그 최적화된 된 거를 또 다른 데서 옮기는 과정에 또 엄청난 돈과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비용 추계도 안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오는데 그 위기관리센터가 어떤 데냐. 네.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깔려있는 시스템이 약 60여 개. 네. 국가지도통신망, 군사망, 외교망, 재난안전망 이런 것들이 60개가 깔려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위기관리센터에서 딱 모니터로 네. 전국의 CCTV를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CCTV. 오, 그렇게 되어 그다음에 있군요. 소방관이 그 현장에 가면 그 여기에 액팅 카메라가 붙어 있거든요, 헬멧에. 네네. 그것도 연결돼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다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방관의 이렇게 모자를 보는 그런 것들도. 예. 아,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이 2014년에 터진 이후에 네네네. 해상에서도 똑같이 그걸 할 수 있는. 그때 왜 뭐 해경이 가서 뭐 구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그게 문제되니까 이제는 이것도 컨트롤할 수. 아, 근데 세월호 때 그걸 또 보고서 컨트롤할 네.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놨군요. 그래서 이런 게 군사망하고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걸 그럼 국방부 빵카로 옮기는데 얼마 걸리냐? 네. 아무리 짧게 잡아도 석 달.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다음에 옮기면 끝이냐면 시스템을 굴려봐야 돼요. 그렇죠. 안정화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성숙 제대로 기간. 돌아가는지 확인도 예.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써먹으려면은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집권해서 1년은 이런 거 이제 공간 시스템 조성하는데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네요. 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시간 가는 거예요. 인프라가 지금 사실 잘 돼 있는데 그냥 그걸 굳이 버리고 새로운 걸 만든다 하는 게 졸속으로 만들다 보면 문제가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계신 기간은 그건 놔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국방부가 이제 공백이잖아요. 네. 그래서 장비를 다 새로 구입해야 된답니다. 이게 뜯어오는 과정에서 못 쓰는 장비도 많거든요. 그러네요. 뜯어서 뭐 새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새로 요거 사야 되네. 하나만 해도 예산이 거의 뭐 몇백억에서 천억인데 이거 한 개만 해도 이런 거 다 예산에서 이번에 이사 비용에서 다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건 죄송스러운 말이긴 한데 새로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은 좀 옮겨라 속으로 그럴 수 있겠어요? 뭐 국가 경제는 좀 자, 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윤 당선자 측에서 밝힌 예비비 496억이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그건 택도 없는 거고 한 1조는 정말 좋게 들겠어요. 이것저것 다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민주당 1조하고 그 인수위 456억은 496억? 네. 간격이 큰데 너무 전혀 크죠.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 민주당이 얘기한 1조 뭐냐면 예를 들자면 내가 건물을 사서 이제 이사를 가는데 네. 거기에 중도금 치러야 되고 잔금 치러야 되고 전세금 같으면 보증금 내야 되고 이런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네네네.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하는 496억은 이삿짐 센터 그다음에 그 뭐 리모델링 그다음에 중개인 수수료 요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것만 콕 찍어서. 그러면은 이사 비용하고 새 건물을 짓는 문제가 어떻게 같습니까? 또 어떤 그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비용을 다 포함해야지 왜 그렇죠. 이삿짐 센터하고 중개인 수수료만 얘기하냐? 이거. 아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가 옮겨가는 것도 사실 이것 때문에 촉발된 거니까 당연히 그 비용에 포함시켜야 되는 건데. 연쇄적으로 예.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이사 갔는데 딱 요거 드니까 문제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는 좀 우리를 바보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기자회견 때 질문에 나왔어요. 일요일 날 당선자 기자회견에서. 뭐라 근데 그래요? 딱 한마디 답변 나왔어요. 예,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당선자의 답변은 딱 한마디예요. 뭐예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아니, 근거도 없이. 아니 기다렸다니까. 그런데 요 한마디로 요약되는 거예요. 별 문제 없을 별 문제 겁니다. 없을 그러니까 거다. 검토 안 해봤다. 이거지 뭘.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찔끔찔끔 나오고 있어요. 김은혜 대변인이. 네, 뭐 1,200억 든네 뭐. 1,200억은 그거 합참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자, 또 이것도 궁금해요. 취임한 다음에 청와대 안 들어간다. 뭐 거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서초동에서 출근한다. 통이동 뭐 금감원 뭐 연수원인가요? 거기서 업무 보겠다. 그다음에 청와대 벙커에서 또 뭐 업무 보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건 별 문제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엉켜서 막 그 모순되는 게 네. 5월 10날 새벽 5시부로 청와대 개방하시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던 결기를 보여주셨는데 네. 근데 청와대 지하 벙커는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벙커는 청와대 아닌가? 청와대 아니 청와대 핵심부에 있죠. 그 그러니까 근데 춘추관하고 저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하고 네. 그 저 집무실 상춘재 그 사이에 중간에 거기에도 벙커가 있어요? 예. 이거 우리 그런 위치 알려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 뭐 이제 다 공개됐어요. 다 그런데 공개됐으니까? 그러면은 네. 거기를 저기 국가 최고 위기 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네. 어디를 공개하실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모순된 말을 동시에 하시고 청와대 구조를 몰라서 저래고 두 번째 통이동 근무하거든요. 그거 아주 비좁잖아요. 아니 저도 거기에- 거기 알아요. 저희 학교가 옛날에 그 위에 있었어요. 근처에. 그래서 그래요? 제가 뒷길로 맨날 거기 앞을 왔다 갔다 하고 다녔었는데 예. 왜 거기를 쓴다는 건지 솔직히 되게 불편하거든요. 아니 되게 불편해요. 네. 비좁고요. 거기에 시위대 1,000명만 몰려오면 대통령 아우 갇혀버려요. 그 동네 왜냐하면 못 저 살아요. 출입 못해. 그러면. 예. 맞아요. 예. 외국 사절 못 만나요. 그래서 중요 행사도 못 하고 거기에 갇혀 계시는 거고 서초동 자택도 똑같아요. 거기에 저기 아래 위층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때 좋아했다는 내가 대통령 나왔다고? 처음엔 그러겠지. 처음에는 분명히 그러겠지. 알겠습니다. 한 달만 지나봐요. 아니 예. 거기서 그랬대잖아요. 네. 상품백화점 무너졌던 그곳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이러면서 좋아했다. 근데 아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요거 하나만 여쭙게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김대중 정부랑 노무현 정부 때 인수위 업무 보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집무실 이전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역시 축소된 인수위입니다. 제가 아까 청와대 조직 자체 해체가 목표다. 인수위도 굉장히 단촐하게 갔거든요. 네, 사람이 되게 적더라고요. 예, 굉장히 적고 그것도 아는 사람들 다 뽑으셨어요. 저기 외교안보만 하더라도 저 김태효 인수위원은 같은 아파트에 사시고 같은 동에 그래서 자주 본 인연. 그다음에 충안고 그 동창이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네. 그다음에 충안고 1년 선배가 지금 TF팀 김영현 전 합참본부장. 충안고 1년 선배인 기자의 의견으로 이 국방부 이전이 뭐 성사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뭐 인수위하고는 별개지만.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사적인 인연으로 가득 차 있어서 뭐 전문가를 등용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다 아는 사람이고 또 물어보니까 당선인이 직접 결정하셨다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전반적으로 네. 이게 고도로 중앙 집중화되고 어떤 정당이나 청와대나 이런 어떤 국가의 컨트롤 타워 이 전반을 구성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인수위가 지금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당선자한테 전달자 역할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이렇게 말씀인지 보여지는 더 나아가면 매우 위험한 발언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댓글 중에 가장 많은 댓글이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읽어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장모가 용산에 땅 투기했나 조사해보세요. 이게 제일 많은 아이고, 댓글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